사무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고 차가웠다. 에이펙스 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적인 전경으로 담아내고 있었지만 방 안에 누구도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은 권지혁, 에이펙스 그룹의 회장이자 비즈니스계의 얼음 군주로 불리는 남자가 침묵으로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색맞춤 정장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날카로운 눈매는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테이블 중앙에 홀로그램처럼 떠있는 데이터 수치를 바라보던 지역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임원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 이사, 타이탄 인더스트리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당신의 예측이 빗나간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당신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핵심 공급망의 15%를 그들에게 노출시켰습니다. 김 이사는 창백한 얼굴로 땀을 닦았다. 그는 지역의 시선을 감히 마주하지 못했다. 회장님, 그것은 타이탄의 박태준 사장이 그렇게 무모하게 자본을 투입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재무 상태로는 불가능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지역의 차가운 손짓 하나에 입을 다물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정복자처럼 보였다. 불가능한 도박이 아니라 우리가 간과한 변수였습니다. 박태주는 쥐새끼처럼 움직이죠. 그는 정문이 아니라 하수구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 이사, 당신은 내게 하수구 지도를 가져오는 대신 정원 조경도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것이 권지혁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이유였다. 그는 분노 대신 냉정한 평가와 즉각적인 처벌을 내렸다. 오늘부로 김 이사는 전략기획실에서 손을 떼십시오. MA팀의 윤 실장에게 모든 권한을 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경고하죠. 타이탄과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패배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타이탄의 모든 약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해산. 임원들은 마치 사형 집행을 면한 죄수들처럼 다급하게 그러나 소리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몇몇은 셔츠가 땀으로 축축했다. 거대한 회의실에 홀로 남은 지역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도시의 불빛 너머 보이지 않는 적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다. 박태준. 그 교활한 경쟁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에이펙스의 심장부인 바이오테크 분야를 노리고 있었다. 지역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인 최 실장에게 내부 인터컴으로 연결했다. 타이탄이 접촉한 우리 쪽 공급망 리스트 전부 다시 확인해. 그리고 박태준의 개인 자금 흐름도 추적해봐. 분명 어딘가에 구멍이 있을 테니까. 지시를 마친 그는 완벽하게 매듭지어진 넥타이를 조금도 풀지 않은 채 개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의 집은 이 건물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는 자신의 영역인 광활한 펜트하우스로 들어섰다. 회의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그리고 모노톤의 가구로 채워져 있었다. 완벽한 질서와 통제, 그것이 권지혁의 세계였다. 그는 재킷을 벗어 조각상처럼 서 있는 집사에게 건네고는 곧장 거실로 향했다. 위스키 한 잔이 필요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선 순간 지역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 예상치 못한 이질적인 요소가 끼어들어 있었다. 소파에는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 권하은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누군가와
즐겁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의 주인은 지역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였다. 하은이 오빠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오빠, 오늘 일찍 왔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다. 지역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특히 하은이 데려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의 부와 지위에 아첨하려는 부류들이었다. 하은과 함께 있던 여자가 황급히 따라 일어섰다. 그녀는 하은과는 달리 화려하지 않은 편안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깨끗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당혹감으로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쿠키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시 허둥댔다. 하은이 재빨리 두 사람 사이를 중재했다. 오빠, 인사해. 이쪽은 내 제일 친한 친구, 이서연이야. 서연아, 이쪽은 우리 오빠, 권지혁. 하은은 제일 친한이라는 부분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치 오빠의 차가운 반응을 미리 방어하려는 듯했다. 이서연. 지혁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분석적이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이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혹은 과도한 호감을 보이며 아첨하지 않았다. 서연은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지역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그 꾸밈없는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지역의 무표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미세하게 건드렸다. 지역은 대답 없이 그녀를 몇 초간 더 응시했다. 그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나 계산이 없었다. 그저 한 개인으로서의 순수한 호기심과 경계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시선은 그에게 매우 낯선 경험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낯선 여자에게서 평소와 다른 인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은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서연의 팔을 잡아당겼다. 서연이가 우리 회사 근처에서 디자인 미팅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른 거야. 우리 저녁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오빠도 같이 갈래? 하은의 제안은 희망사항에 가까웠다. 그녀는 오빠가 이런 사적인 저녁 식사에 합류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역은 여전히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하은에게 대답했다. 약속 있다. 너희끼리 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그가 거실을 떠나지 않고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자리를 뜨지 않는지 스스로도 의아했다. 서연은 지역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옆얼굴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 그녀의 강단 있는 성격이 엿보였다. 지역은 문득 그녀가 하은의 제일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하은은 감정적이고 따뜻한 아이였다. 그런 하은이 의지하는 친구라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럼 저희 먼저 가볼게요. 오빠, 푹 쉬어. 하은이 서연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서연은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지역을 향해 고개를 돌려 짧게 목례를 했다. 그 순간 지역은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그 유명한 권지혁이군요. 라고 말하는 듯한 일종의 확인과도 같은 눈빛이었다. 두 사람이 떠나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다.
지혁은 홀로 거실에 서서 아까 서연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쿠키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바로 걸어가 위스키를 따랐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타이탄 인더스트리와의 전쟁을 생각해야 했다. 박태준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김 이사가 망쳐놓은 공급망을 복구할 전략을 세워야 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뉜 복잡한 비즈니스 퍼즐로 가득 차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의 냉철한 이성의 한구석에 방금 전에 그 낯선 여자의 이미지가 끼어들었다. 권지혁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에게 여자는 언제나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하룻밤의 유흥상대, 그도 아니면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영역에 침범한 첫 번째 이방인이었고 그의 철저한 통제 시스템에 미세한 오류를 일으킨 첫 번째 변수였다. 그는 잔을 비우며 창밖에 어두워지는 도시를 노려보았다. 얼음 왕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은 이미 36시간 넘게 깨어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밤새 타이탄 인더스트리와의 전쟁을 위한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재무제표, 공급망 도표, 그리고 박태준의 알려진 모든 약점이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지역의 집중력은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롭지 못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정신에 어젯밤의 침입자가 남긴 잔상이 계속해서 끼어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어젯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려 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와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녀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약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는 아무런 답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투명했지만 약하지 않았고 그녀의 태도는 계산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구축한 세계의 논리로는 분류되지 않는 존재였다. 지혁은 자신이 이런 사소한 만남에 왜 이토록 동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피로 때문이거나 혹은 박태준이라는 더러운 적수에 대한 짜증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변수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쓰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윤 실장으로부터 방금 도착한 긴급 보고서가 화면에 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암울했다. 박태준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에이펙스의 가장 약한 고리, 즉 핵심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소규모 하청업체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자금력을 이용해 이들 업체에 자재 공급을 막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핵심 인력을 빼가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것은 지역이 경멸하는 방식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 쥐새끼 같은 자식, 지역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는 즉시 윤 실장에게 화상 회의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윤 실장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피해 상황은 지역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윤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했다. 현재 프로젝트 제네시스 관련 하청업체 3곳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신소재 패키징을 담당하는 아틀리에 S라는 곳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주 거래처였던 특수 필름 공급 업체가 갑자기 타이탄 측과 독점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에이펙스의 차세대 바이오테크 기술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 신소재는 극도로 민감해서 특수한 패키징이 필요했다. 아틀리에스는 작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이 패키징 디자인과 제작을 맡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납품을 맞추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몇 달간 지연될 수도 있었다. 지역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틀리에 S 대표는 누군가?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책임 추궁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윤 실장은 망설이다가 태블릿을 조작해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대표는 이서연입니다. 3년 전 창업했고 업계에서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자본 규모는 매우 영세합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타이탄의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이서연 대표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권지혁의 손가락이 멈췄다. 이서연, 어젯밤 그의 펜트하우스에 서 있던 그 여자, 하은의 제일 친한 친구.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박태준이 이것을 알고 공격한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박태준이 아무리 교활해도 지역의 사생활, 특히 하은의 친구 관계까지 파악했을 리는 없었다. 이것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였다. 하지만 그 우연이 하필 지금 이서연을 태풍의 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지역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 두 가지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냉정한 CEO로서의 그는 즉시 아틀리에 S를 버리고 대체 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에 휘둘려 비즈니스를 망칠 수는 없었다. 손실은 최소화해야 했고 이서연이라는 개인은 그저 부수적인 피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젯밤 그녀의 흔들림 없던 눈빛을 기억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다. 대체 업체는? 지역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잠겨 있었다. 윤 실장은 즉각 대답했다. 이미 물색 중입니다만 아틀리에 S만큼의 기술력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업체는 이미 타이탄이 선점했거나 조건을 맞추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회장님, 이번 건은 이서연 대표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지원은 어떤 방식인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면 에이펙스의 이름으로 다른 공급처를 압박해 필름을 구해주는 것? 어느 쪽이든 권지혁이 이서연의 일에 직접 개입한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는 일이었다. 그는 사적인 감정을 비즈니스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지혁은 회의를 끊었다. 그는 거실로 나와 통유리창 앞에 섰다. 어제 이서연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동생은 평소와 달리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마도 수업 중이거나 작업 중일 터였다. 그는 대신 최 실장을 불렀다. 권하은의 일정을 확인해. 그리고 지금 당장 이서연 대표의 아틀리에 S 그곳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몇 시간 후 지혁은 자신의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차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성수동의 낡은 공장지대로 향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넘겨준 보고서에는 아틀리에 S가 입주한 작은 건물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혁은 자신이 왜 직접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이유를 찾고 있었다. 이것은 비즈니스다.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지연을 막기 위한 현장 실사다.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차는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멈췄다. 지혁이 차에서 내리자 주변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의 존재감에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아틀리에스는 그 건물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계단을 오르며 지혁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섬세한 패키징 기술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했다. 3층에 도착하자 유리문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지혁은 문을 열지 않고 잠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서연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편안한 차림이 아닌 머리를 질끈 묶고 작업용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절박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사장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10년 넘게 거래해 왔는데 갑자기 타이탄과 독점 계약이라니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거의 부서질 듯한 기세로 전화를 끊고는 작업대 한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독이는 이가 있었다. 권하은이었다. 지역의 여동생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그는 몰랐다. 하은은 친구를 위로하며 함께 분노하고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오빠한테. 아니, 어떻게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은아. 이건 너나 내 오빠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이건 내 회사고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해.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했으며 다시 작업대 위의 샘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강인함, 그리고 절망, 그 모든 것이 지역의 눈에 들어왔다. 지역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 계단을 내려왔다. 차에 다시 올라탄 그는 최 실장에게 말했다. 윤 실장에게 전해. 아틀리에 S와의 계약은 유지한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안으로 그들이 필요한 특수 필름을 구해. 에이펙스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서라도 타이탄이 눈치채지 못하게. 최 실장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자금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지원이 아니었기에 비용 처리가 애매했다.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 개인 자금에서 처리해. 박태준이 감히 내 여동생의 친구를 건드렸어. 아니, 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를 위협했어. 이것은 비즈니스적인 결정일 뿐이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변수를 그의 통제된 세계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얼음 군주의 철옹성에 생긴 균열은 이제 그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를 거부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서연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틀리에 S의 사무실은 절망의 무게로 가라앉고 있었다. 권지혁이 방금 전 건물 계단을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서연은 텅 빈 눈으로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열리지 않은 수십 통의 이메일과 부재중 전화 목록이 떠 있었다. 모두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공급업체들과 재촉하는 고객사들의 연락이었다. 권하은은 친구의 어깨를 주무르며 안절부절못했다. 서연아, 내가 뭐라도 우리 오빠한테 말해볼까? 오빠라면 뭔가.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하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밤을 새운 탓에 심하게 잠겨 있었다. 하은아,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괜찮아. 이건 내 싸움이야. 내 오빠가 에이펙스 그룹의 회장이 여기에 엮이는 순간 이건 그냥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게 돼. 박태준 그 사람이 그걸 노리고 날 공격한 거라면 난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서연은 하은이 모르는 더 깊은 어둠, 즉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박태준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업계의 약탈자로 불린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은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하은은 고집을 부리며 곁에 남았다. 서연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국내의 다른 모든 필름 공급업체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다. 죄송합니다, 이 대표님. 그 물량은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혹은 더 노골적으로 타이탄 쪽과 이야기가 되어서요. 라며 말을 흐렸다.
박태준이 그녀의 손발을 완벽하게 묶어버린 것이었다. 바로 그때 에이펙스 그룹의 공식 구매팀으로부터 차가운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프로젝트 제네시스 관련 납품, 일정 재확인 요청, 24시간 내 회신이 없을 시 계약 파기 절차 검토. 이것은 지역의 지시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에이펙스라는 거대 기업의 냉정한 시스템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4시간.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사무실에 낡은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낯선 지역 번호였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아틀리에 S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활기찬 부산 사투리가 들려왔다. 아, 거이서연 대표님 맞습니까? 내는 부산에서 신성필름 돌리는 강 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쪽 에이전트가 이 대표님 작업물을 보고 꼭 한번 연락해보라 안 합니까? 서연은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 신성필름이요? 죄송하지만 저는 강 사장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쾌활하게 웃었다. 아, 우리가 주로 수출만 해서 국내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창고에 이 대표님이 딱 찾던 그 스펙의 필름이 있네. 독일에서 바로 넘어온 긴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물량도 넉넉합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올려보낼 수 있는데 어합니까? 서연은 수화기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기적.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적은 종종 가장 정교한 함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강 사장님, 혹시 타이탄 인더스트리라고 아십니까?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강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타이탄, 그 양아치들 말입니까? 아, 그래서 이 대표님이 그리 고생을 했구나. 내 그쪽 박 사장이랑은 예전에 한바탕하고 다신 안 봅니다. 걱정 마소. 이 거래는 신성과 아틀리에 딱 둘뿐입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보았다. 필름을 구했어. 그것도 지금 당장. 하은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이것은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하필 박태준과 사이가 나쁜 수출만 하던 낯선 공급자가 그녀는 이 행운이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혹시 이것도 타이탄의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같은 시각 에이펙스 그룹 회장실에서 권지혁은 최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부산의 신성필름 명의로 접촉 완료했습니다. 이서연 대표가 처음에는 의심하는 듯 했으나 결국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품은 오늘 밤 중으로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최 실장은 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몇 시간 동안 지역의 개인 자금으로 유령 회사에 가까운 유통 라인을 만들고 부산의 한 물류 창고를 통째로 빌려야 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리 과정에서 에이펙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겠지? 예, 회장님. 완벽하게 분리했습니다. 이서연 대표는 이것이 순수한 행운이거나 혹은 타이탄과 적대적인 제3의 세력의 도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역은 만족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길 바랐지만 박태준의 방식이 너무 치졸했다. 그는 자신의 개입이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지역의 고민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윤 실장으로부터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다. 회장님, 아틀리에 S측에서 방금 신성필름이라는 신규 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확보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함께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 신성필름이라는 곳은 업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자재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을지 지역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봐야겠군.
윤 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에이펙스 그룹의 회장이 고작 하청업체의 자재 검수를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간다고? 회장님, 그 일은 제 선에서 처리할 수 있음.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내 모든 것을 건 사업이다. 지역이 윤 실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작은 변수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이 기적적인 공급업체의 자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당장 아틀리에 S의 미팅을 잡아. 1시간 뒤 지역은 자신이 이서연을 다시 보러 간다는 사실을 비즈니스적 필요성이라는 완벽한 명분으로 포장했다. 1시간 뒤 아틀리에 S의 사무실은 이전의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방금 도착한 특수 필름롤이 작업대 위에 펼쳐져 있었고 서연과 직원들은 그 품질을 테스트하느라 분주했다. 필름은 완벽했다. 기존 제품보다 오히려 품질이 더 좋아 보였다. 서연은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 실장을 필두로 한 에이펙스의 실무진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 뒤로 이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의 남자 권지혁이 나타났다.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어젯밤 펜트하우스에서 마주쳤던 그 차가운 남자가 왜 자신의 낡은 작업실에 서 있는 것인가. 권지혁은 작업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비좁고 낡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 가득한 디자인 스케치와 샘플에서는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서연이 어젯밤에 당황한 모습이 아닌 100% 이서연 대표의 모습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지쳐 있었지만 불꽃이 튀었다. 지역은 어떤 개인적인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곧장 작업대의 필름으로 다가가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만져보았다. 이게 그 기적의 산물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인지 순수한 질문인지 모를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입니다. 권 회장님. 그녀는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에이펙스에서 우려하시는 품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샘플이 그 증거입니다. 지역은 그녀의 당돌함에 살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본격적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신성 필름. 들어본 적 없는 회사다. 이 필름의 품질 보증은 누가 하지? 테스트 데이터는? 만약 이 필름에 결함이 생겨 프로젝트 제네시스 전체에 차질이 생기면 이 대표가 어떻게 책임질 거지? 그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서연을 향해 날아갔다. 윤 실장과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회장의 압박은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 가혹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테스트 결과 기존 필름 대비 인장 강도 15%, 내화학성 20% 향상되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제 이름과 아틀리에 S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납품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분노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회사를 그저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이 억울했다. 권지혁은 서연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는 자신의 개입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한 하청업체 대표가 아니라 에이펙스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길 만한 자격이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 강인함 뒤에 숨겨진 극도의 피로감,
그녀가 숨기려 애쓰는 손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보았다. 그 낯선 보호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은 비즈니스의 시간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완벽한 데이터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윤 실장에게 말했다. 품질은 문제 없어 보인다. 윤 실장, 계약서대로 진행해.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돌아섰다. 그가 문을 나서려 할 때 서연이 그를 불렀다. 회장님. 지혁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이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게 너무 시기적절합니다. 마치 누군가 각본이라도 쓴 것처럼요. 혹시 에이펙스에서 혹은 회장님께서 저희 모르게 손을 쓰신 겁니까?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 실장과 윤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감히 회장에게 그런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다니. 지혁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동시에 그녀를 자신에게 빚진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건조했다. 에이펙스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대표, 과정이 기적이든 필사적이든 나는 내 프로젝트를 망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납기일이나 맞추시죠. 그는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돌아섰고 그의 팀과 함께 사무실을 떠났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홀로 남겨졌다. 위기는 넘겼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도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순수한 비즈니스적 판단인지 아니면 하은의 친구이기 때문인지 혹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작은 세계가 권지혁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영향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었다. 며칠간의 폭풍이 지나간 아틀리에에스에는 불안한 평온이 찾아왔다. 이서연은 신성 필름으로부터 기적처럼 공급받은 자재로 밤낮 없이 기계를 돌렸다. 직원들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절망 대신 치열한 열기가 작업실을 채웠다. 마침내 납품일, 서연은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1차 물량을 완벽하게 포장하여 에이펙스 본사로 보냈다. 에이펙스 구매팀으로부터는 검수 통과라는 간결한 회신이 돌아왔다. 서연은 사무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해냈다. 일단 가장 큰 불은 껐다. 권하은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왔다. 하지만 서연은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신성필름의 강 사장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흘러나왔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신성필름의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조회해 보았다. 그곳은 부산의 한 유령 물류 창고였고 이미 비어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깨달았다. 강 사장도 신성필름도 실체가 없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녀를 돕기 위해 급조한 무대장치였다. 그리고 그 무대를 설치할 만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권지혁. 하지만 왜? 하은의 친구라서? 아니면 그저 자신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녀는 권지혁이 자신을 경멸하듯 쏘아보던 그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납기일이나 맞추시죠. 그는 자신을 도왔으면서도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오히려 그녀를 몰아붙였다. 서연은 그 남자의 복잡한 내면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이 된 것 같은 불쾌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한편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회장실은 에이펙스의 회장실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박태주는 값비싼 시가 연기를 천장으로 내뿜으며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정보팀장을 짐승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래서 신성 필름이라는 유령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는 건가?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해. 정보팀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들이 너무 치밀했습니다. 자금 추적을 시도했지만 전부 세탁된 개인 자금이었습니다. 에이펙스의 공식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박태주는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껐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권지혁이 움직였다. 그것도 회사의 자금이 아닌 개인 자금이라. 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얼음덩어리 같은 놈이 고작 하청업체 하나 살리겠다고? 이유가 뭐지? 그 아틀리에 S라는 곳 대표가 누구라고 했지? 이서연? 그는 비서에게 손짓했다. 이서연. 그 여자에 대해 샅샅이 뒤져. 학력, 경력, 인간관계.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마. 권지혁이 움직인 이유를 찾아내. 박태주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약점을 물어뜯어 파멸시키는 하이에나였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 제네시스 인수를 단순한 MA가 아닌 권지혁의 아성을 무너뜨릴 기회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권지혁의 이례적인 움직임에서 그는 낯선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약점의 냄새였다. 며칠 뒤 박태준의 책상 위에 이서연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평범했다. 성실하게 살아온 디자이너, 특별한 배경도 빛도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장 인간관계 항목에서 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특이사항, 에이펙스 그룹 권하은 실장 권지혁 회장의 여동생과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 박태준은 소리내어 웃었다. 여동생이라. 권지혁 그 자식이 의외로 팔불출이었군. 하긴 그놈에게 유일한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여동생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회장의 개인 자금이 움직인다? 그것은 여전히 설명이 부족했다. 그는 더 깊은 것을 원했다. 그날 권지혁의 동선을 다시 확인해. 그 자식이 아틀리에 S- 근처에 간 적은 없나. 조사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성수동의 낡은 상가 건물 앞 골목길 CCTV. 비록 흐릿했지만 그들이 포착한 것은 에이펙스의 공식 의전 차량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지혁이 극도로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검은색 스포츠카였다. 그 차가 아틀리에 에스미네리 건물 앞에 몇 분간 정차했다가 떠나는 장면이 찍혔다. 박태주는 영상을 확대해 차에서 내리는 지역의 실루엣을 확인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권하은은 미끼였어. 진짜는 이서연, 그 여자 자체였군. 그는 이서연의 프로필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맑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이었다. 권지혁. 내 놈의 아킬레스건을 드디어 찾았구나. 박태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얼음 군주에게도 심장이 있었고 그 심장은 지금 한 여자를 향해 뛰고 있었다. 박태준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더 이상 에이펙스의 공급망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것은 권지혁에게 타격을 주지 못했다. 그는 목표를 수정했다. 이서연, 그녀 자체를 파괴하기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그렇게 깨졌다. 며칠 뒤 서연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에이펙스 건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들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이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부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상대방은 말을 아꼈다. 그냥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미안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다. 5년 넘게 거래해온 가장 큰 고객사마저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동시에 업계 관련 커뮤니티와 익명 게시판에 아틀리에 S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신생 디자인 업체 A사, 대기업 B사의 디자인 시안 유출 의혹, A사 대표 이모 씨, 대기업 회장 동생과의 친분 이용에 부당 계약 체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루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디자인 유출은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대기업 회장 동생과의 친분이라는 부분은 서연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타이탄의 짓이었다. 박태준이 자신과 하은의 관계를 알아냈고 이제 그것을 무기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종이, 잉크 등 기본적인 자재를 공급하던 업체들마저 갑자기 납품을 거부했다. 그들은 타이탄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박태준은 서연이 에이펙스 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회사를 고립시키고 말려 죽이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이것은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적인 보복이자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에이펙스 그룹 회장실. 권지혁은 최 실장이 올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방 안의 온도는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보고서에는 아틀리에 S를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와 그녀의 모든 거래처가 끊기고 있다는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최 실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태준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눈치챈 듯합니다. 이서연 대표를 직접적인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입니다. 권지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는 박태준이 자신과 하은의 관계를 이용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토록 빠르고 노골적으로 이서연 자체를 표적으로 삼을 줄은 몰랐다. 박태준은 이서연이 단순한 여동생의 친구가 아님을, 그녀가 자신의 약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박태준의 의도를 정확히 읽었다. 이것은 내 여자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부서지는 것을 지켜봐라 라는 저열한 협박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서연을 구하기 위해 한 번 더 움직이면 박태준은 그것을 빌미로 더 큰 스캔들을 터뜨릴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는 이서연을 지키려다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셈이 되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얼어붙게 만들던 이성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원초적인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분노였다. 그는 박태준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더 이상 에이펙스와 타이탄의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지혁과 박태준 두 남자의 전쟁이 되었다. 최 실장, 지혁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낮고 위험했다. 법무팀과 로펌, 지금 당장 소집해 아틀리에 에스플리 관련 모든 허위사실 유포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로 고소 준비해 유포자 IP 추적하고 배후에 타이탄이 있다는 증거 확보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타이탄이 배후를 숨기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 실장이 우려를 표했다. 지역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사냥을 앞둔 맹수의 표정이었다. 증거는 내가 만들면 돼. 박태준은 나를 도발했어.
그는 이서연을 건드리는 것이 나를 건드리는 것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지. 이제 내가 답을 줄 차례야. 그는 자신의 개인 금고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냈다. 에이리스팀에 연락해 잠자고 있던 박태준의 모든 파일을 10시간이라고 전해. 에이리스팀은 지역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법의 경계에 서 있는 최고의 사이버 보안 및 사설 정보팀이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박태준의 비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조용히 추적해왔다. 지혁은 언젠가 그를 완전히 끝장낼 날을 위해 이 카드를 아껴두고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장님, 지금 그걸 사용하시면 최 실장은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알기에 경악했다. 박태준은 내가 이서연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 좋아, 그렇게 믿게도. 지혁이 USB를 최 실장에게 건넸다. 그는 내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에 감긴 사슬을 스스로 잡아당긴 거야. 전쟁을 원했으니 지옥을 보여주지. 에이펙스의 방식이 아니라 권지혁의 방식으로. 밤 12시 정각.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나사의 관제탑보다 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것은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재무 구조, 박태준의 개인 자산 흐름,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였다. 지역은 미동도 없이 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최 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기하고 있었다. 아레스, 에이리스, 준비됐나? 지역이 허공에 대고 낮게 물었다. 스피커를 통해 기계적으로 변조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준비 완료. 하데스 프로토콜 1단계 진입합니다. 하데스는 그들이 박태준의 불법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온 작전의 코드명이었다. 실행해. 지역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스크린의 그래프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깃은 박태준의 비자금이 숨겨진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들이었다. RS팀은 직접 해킹을 하는 대신 정교하게 위조된 내부자 고발 자료를 각국의 금융감독기관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동시에 전송했다. 이것은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열쇠를 쥐어주며 당신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하는 방식이었다. 몇 분 만에 박태준의 자금줄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스크린 한쪽에 연결된 실시간 뉴스 피드가 붉게 전멸했다. 속보 스위스 검찰, 타이탄 인더스트리 연루 의심 계좌 동결 착수. 박태준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역의 분노는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무자비했다. 2단계, 언론. 최 실장이 다음 지시를 확인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RS팀은 타이탄이 유포한 아틀리에 S 관련 루머의 IP를 역추적하여 그 발신지가 타이탄의 자회사 소속 마케팅 사무실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두었다. 동시에 박태준이 지난 몇 년간 정계와 법조계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자행한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 주요 언론사 5곳의 탐사 보도팀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권지혁은 박태준이 이서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100배는 더 강력하게 그의 명예와 신용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태준이 이서연의 작은 회사를 고립시켰듯이 타이탄 인더스트리라는 거대 기업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었다. 이것이 얼음 군주의 분노였다. 그는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상대방이 존재하는 기반 자체를 삭제해버렸다. 새벽 4시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본사 건물은 모든 층에 불이 켜졌다. 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포효하고 있었다. 권지혁, 이 개자식이 감히 나를.
그는 전화기를 붙들고 어딘가에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어젯밤까지 형님, 아우 하던 정계 인사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차가운 대답만 내놓았다. 그의 변호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고 국내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언론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이 권지혁의 어느 부분을 건드렸기에 그가 이토록 무자비하게 나오는지 깨달았다. 이서연, 그 여자 때문이었다. 그는 권지혁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잠자는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며 도시가 푸른 빛으로 물들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는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박태준은 궁지에 몰린 쥐다. 쥐는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뜯는다. 그리고 지금 박태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물어뜯을 대상은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최 실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회장님, 어디로? 그녀에게 가야겠어. 이 폭풍의 한가운데 그녀를 혼자 둘 수는 없어.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원인임을 알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호기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그녀를 몰래 돕지 않았더라면, 박태준은 그녀의 존재조차 몰랐을 것이다. 차를 직접 몰아 성수동으로 향하는 동안 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그는 언제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서연이라는 변수는 그의 통제를 벗어났고 그의 감정은 그의 전략을 흔들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아틀리에 SP로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이른 새벽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역이 잠긴 유리문 너머를 보았을 때 그는 작업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밤을 새운 듯했다. 낡은 담요를 두른 채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다. 지혁은 망설임 없이 비상키로 문을 열었다. 둔탁한 금소금 소리에 서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를 보자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찼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제 비참한 꼴이라도 확인하러 오셨나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지혁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평소에 냉정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전투의 피로와 그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를 밀쳤다. 물론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보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 동생 하은이만 몰랐으면, 박태준 그 사람이 왜 날 공격하겠어요?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공포와 억울함이 터져 나왔다. 지혁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힘은 그녀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했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그녀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격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래, 맞아, 나 때문이야.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가 순순히 인정할 줄은 몰랐다. 지혁은 그녀의 손목을 놓는 대신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하은이 때문이 아니야. 처음부터 나 때문이었어. 박태준은 당신이 내 약점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자가 맞았어.
그의 고백은 폭탄처럼 서연의 머릿속에서 터졌다. 약점. 권지혁의 약점.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얼음 같던 남자가 지금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 무슨 그녀가 말을 채잇기도 전에 지혁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박태주는 끝났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야. 그는 발악할 거고 가장 먼저 당신을 노릴 거다. 이건 더 이상 루머나 계약 파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자는 당신을 해칠 수도 있어. 서연은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두 거대 재벌의 싸움, 그 이상으로 두 남자의 사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었다. 난 도망치지 않아요. 여긴 내 회사고 내 삶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항했다. 지역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야. 살아남는 거지. 당신이 여기서 버티는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야. 당신이 다치면 내가 박태준을 완전히 끝장낼 명분이 사라져. 당신은 내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외투를 집어 어깨에 걸쳐주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저항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이 남자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냉정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거칠고 위험하지만 동시에 필사적인 한 남자의 모습을 그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지역의 차에 올라탔다. 동이 트는 서울의 거리를 차가 질주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여전히 꽉 잡고 있는 지역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얼음 군주가 떨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죠?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지역은 앞만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무도 우릴 찾을 수 없는 곳,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피로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폭풍은 이제 막 절정에 달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지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다. 권지혁이 그녀를 데려온 곳은 서울 외곽, 겹겹의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호숫가의 개인 빌라였다. 그의 펜트하우스가 차가운 권력의 상징이라면 이곳은 외부 세계와 완벽히 차단된 그 자신조차 거의 찾지 않는 은신처였다. 이서연은 낯선 공간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 아직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지역은 그녀에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며 새 옷을 건넸지만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그녀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빌라의 거실은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고요한 호수를 내다보고 있었지만 반대편 벽에는 지역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을 축소해 놓은 듯한 거대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역은 그 앞에 서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피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자금 경로는 완전히 차단해. 이사회가 아니라 채권단에 먼저 통보해. 박태준 개인이 서명한 모든 지급 보증서, 지금 당장 집행해. 서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거대한 기업 전체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방아쇠가 자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권지혁의 약점이라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 말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것은 달콤한 고백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세계에서는
인질이나 다름없다는 낙인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아침 뉴스가 시작되자 모니터 속 전화 통화가 뜸해졌다. 대신 모든 방송 채널이 타이탄 인더스트리 사태를 일면 톱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다. 속보 타이탄 인더스트리 박태준 회장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단독 스위스 검찰과 공조, 해외 계좌 동결, 검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박태준의 몰락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이서연 대표님, 바로 그때 모니터의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에이펙스의 윤 실장이었다. 그는 화상 연결을 통해 지역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방금 박태준이 인천공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모든 증거 자료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이관했습니다. 타이탄 이사회는 사실상 와해 상태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회장님. 윤 실장의 말이 끝나자 지역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모든 통신을 종료했다. 거대한 모니터가 일제히 꺼지고 방 안에는 호숫가의 물결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비즈니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서연과 지역 두 사람 사이의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지역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지난 48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파국을 일으키고 동시에 수습한 지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 소파에 주저앉듯 몸을 기댔다. 다 끝난 건가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어젯밤의 절망 대신 차가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박태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가 내게 했던 것, 그리고 당신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 그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에게 한 일이 그가 나에게 한 일보다 더 무자비하게 느껴져요. 당신의 세계는 원래 이런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게 당신의 방식인가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지역은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창밖의 호수를 바라보았다. 얼어붙었던 호수 표면이 아침 햇살을 받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해빙. 그것은 지금 그의 마음 상태와도 같았다.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단어였다. 나는 당신을 내 세계로 끌어들일 생각이 없었어. 당신을 처음 봤을 때 펜트하우스에서 당신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달랐어. 당신의 눈에는 욕심이나 계산이 없었지. 그저 당신 자신으로 서 있었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숨겨왔던 내면의 갈등이 묻어났다.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 신성 필름밀은 단순히 내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한 비즈니스적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 하지만 박태준이 당신을 공격했을 때 나는 깨달았어.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어. 그자가 내 것을 건드린 거였어. 당신의 것, 서연이 되물었다. 그 단어가 주는 소유욕에 그녀는 불쾌감을 느꼈다. 지역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평생 얼음 성벽 안에서 살아왔어. 하은이조차도 그 성벽 안으로는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지. 하지만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은의 친구라는 이유로 내 영역에 발을 디뎠어.
그리고 당신의 그 순수함과 강인함이 내 성벽을 무너뜨렸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낮췄다. 이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 내 감정을 강요할 자격이 없어. 나는 당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당신의 회사를 거의 파산시킬 뻔했어. 내 서툰 관심이 당신을 박태준 같은 하이에나의 표적으로 만들었어. 이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고백은 거칠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겪었을 공포와 절망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 남자를 증오해야 마땅했다. 그의 오만함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비밀 작전을 감행했고 가장 치명적인 카드, 에일스팀을 사용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녀는 어젯밤 차 안에서 붙잡았던 그의 손을 떠올렸다. 그 거대하고 강인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떨림의 의미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얼음 군주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일어나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닥에 그렇게 앉아있지 말아요. 회장님답지 않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 선 가시가 없었다. 지역은 천천히 일어섰다. 당신의 회사는 내가 책임지고 정상화시키겠어. 피해를 본 모든 거래처도 복구시킬 거야. 원한다면 다시는 내 이름조차 듣지 않도록 완벽하게 사라져 줄 수도 있어.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약속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자신의 세계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무서웠다. 그의 세계는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그가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연약함과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걸어갔다. 지역은 그녀가 자신을 거부했다고 생각하며 씁쓸하게 돌아섰다. 하지만 잠시 후 서연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것을 지역에게 건넸다. 밤새 아무것도 못 마셨잖아요.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을 감쌌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잊고 살았던 평범하고 따뜻한 위로였다. 그는 물을 마셨다. 얼음 같던 그의 속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의 곁에 섰다. 그녀는 창밖에 녹아내리는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내게 한 일을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당신이 나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당신은 그저 서툴렀을 뿐이겠죠. 그 모든 힘을 가지고도 지역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툴렀다고. 그 누구도 감히 권지역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웃었. 그것은 그의 얼굴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떠오른 진짜 미소였다. 해빙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서울의 비즈니스 지형도 역시 격렬하게 변했다. 타이탄 인더스트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박태준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거대했던 기업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검찰의 칼날은 그와 연루된 모든 부패한 고리를 잘라냈고 그 과정에서 에이펙스 그룹의 얼음군주 권지혁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에이펙스 그룹의 40층 회장실.
3개월 전과 똑같은 긴 마호가니 테이블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긴장감은 감돌았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공포는 아니었다. 권지혁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의 냉철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종의 여유가 느껴졌다. 김 이사, 지혁이 재무제표를 가리켰다. 김 이사, 그는 전략기획실에서 밀려났다가 이번에 다시 기회를 얻었다는 긴장하며 몸을 고추세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오메가의 3차 협력업체인 한성정밀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던데 그로 인해 부품 수급에 일주일 정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김 이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과거의 권지혁이라면 당장 한성정밀을 계약에서 제외하고 대체 업체를 찾으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일주일의 차질은 그의 세계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실패였다. 예, 회장님. 그래서 즉시 대체 업체를, 아니, 지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한성정밀은 20년간 우리와 함께해온 파트너야. 그들의 기술력은 대체 불가능해. 윤 실장. 그가 MA팀의 윤 실장을 바라보았다. 우리 쪽 자금팀과 연계해서 한성정밀의 긴급 자금을 수혈할 방법을 찾아봐. 지분 투자가 되든 혹은 대출 보증이 되든 그들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지원해. 프로젝트 지원은 내가 감수하지.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권지혁이 지원을 감수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였다. 그는 언제나 결과만을 중시했다. 과정에서의 손실이나 파트너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관계와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음 군주가 변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은 웅성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지혁은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일정은 전부 취소해. 하은이와 약속이 있어. 최 실장은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대표님께는 미리 연락을, 아니, 내가 직접 갈 거야. 같은 시각 성수동이 아닌 강남의 세련된 디자인 빌딩. 아틀리에 S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박태준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서연의 회사는 에이펙스의 공식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권지혁의 개인적인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제네시스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파트너 기업에 대한 에이펙스의 정당한 투자였으며 이사회와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절차였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바이오 패키징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열정으로 빛났지만 과거의 절박함 대신 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며 권하은이 MCM100을 흔들며 들어왔다. 이 대표님, 아직도 일하는 거야? 오늘 우리 오빠랑 저녁 약속 있다며. 하은은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누구보다 열렬히 응원하는 지지자가 되었다. 처음 오빠와 절친한 친구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충격에 빠졌지만 곧이어 오빠가 서연으로 인해 인간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서연은 웃으며 스케치북을 덮었다. 하은아, 여긴 회사야. 그리고 아직 근무 시간이잖아. 아, 됐어. 누가 보면 에이펙스 회장님인 줄 알겠네. 우리 오빠보다 더 독하게 일한다니까. 하은이 투덜거리며 서연의 책상에 걸터 앉았다. 그래서 요즘 우리 오빠 어때? 아직도 얼음 군주 놀이해? 아니면 서연이 너 앞에서는 좀 녹았어? 서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하은아,
그녀는 지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의 관계는 폭풍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달콤한 데이트나 영화 관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밑바닥,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서로를 확인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가끔은 무서워.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얼음장 같은 얼굴 뒤에 얼마나 뜨거운 걸 숨기고 있는지 이젠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아끼는지도.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걸린 작은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지역이 그녀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역의 차가 아틀리에 S 건물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에서 내려 직접 서연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회장보다 더 무서운 에이펙스의 회장이 이제는 익숙하다는 듯 가볍게 목례를 하고 퇴근했다. 지역은 자신의 사무실에서처럼 당당하게 서연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서연은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정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자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늦었군. 하은이가 기다리겠어. 그가 말했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들었어요. 서연이 그의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진 것을 보고는 손을 뻗어 바로잡아 주었다. 한성 정밀권 때문에요? 지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지? 당신이 변했으니까요. 예전의 권지혁이라면 그들을 잘랐겠죠. 서연이 미소 지었다. 지혁은 그녀의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줬어. 때로는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지키는 것이 파괴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는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 왕좌에 앉아 모든 것을 숫자로만 판단하는 기계로 살았을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하은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다. 지혁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하은의 제잘거림을 묵묵히 들어주었고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녀의 접시에 덜어주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가족처럼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하은을 바래다 준 뒤 두 사람은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강바람이 쌀쌀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빌라는 어떻게 했어요? 서연이 문득 호숫가의 그 은신처를 떠올렸다. 그곳은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폭풍의 눈과도 같은 곳이었다. 아직 그대로 있어. 지혁이 대답했다. 가끔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때 당신과 함께 그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해.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곳으로.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서울의 야경보다 더 깊고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당신에게 평범한 삶을 약속할 순 없어. 내 세계는 여전히 위험하고 나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나 혼자 싸우지 않아. 내 옆에는 당신이 있어. 그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이 내 심장이야. 이서연. 내 얼어붙었던 세계를 녹여버린 유일한 사람. 서연은 그의 말에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알아요, 지혁 씨. 당신도 내게는 과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냥 이렇게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속도에 내가 맞추고 나의 속도에 당신이 맞춰주면서. 그들은 다시 지역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한때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만 채워져 있던 완벽한 통제와 고독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현관에는 서연의 구두가 지역의 구두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그녀가 덮던 담요가 걸쳐 있었다. 서연이 그린 작은 풍경화가 지역의 값비싼 추상화 옆에 당당하게 걸려 있었다. 지역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턱이 그녀의 정수리에 편안하게 안착했다. 내일 비즈니스계는 또 나를 두려워하겠지. 그가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당신의 힘일 테니까. 서연은 그의 품 안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비즈니스계가 두려워하는 냉정한 CEO. 하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얼음 왕좌를 함께 나눌, 그의 심장을 뛰게 할 유일한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완벽하고도 새로운 시작이었다.